우리는 어떤 진영에도 편파적이지 않겠다. 이거 우리가 자꾸 중국 쪽으로 쏠려가는 것 같다. 그럼 이럴 때 제일 비즈니스 파트너하기 좋은 나라들이 어디겠습니까? 패권에 전혀 관심 없고 그게 바로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사실 우즈베키스탄 하면 우리가 많이 듣기는 했어요. 이게 저는 축구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예. 사실 많이 듣기는 했는데 제대로 알고는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국가입니다. 예, 많은 부분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갔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좀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자신이라 하면은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그다음에 뭐 우리 민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역사 좋아해서 많은 역사 관련한 전공과 뭐 교수님들한테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하는데 네. 일단 우즈베키스탄을 알다 보면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즈베키스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부터 시작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것도 맞는데요. 네네. 그 과정에서 그냥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역사라는 건 뭘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게 돼요. 굉장히 추상적인 그죠? 질문까지 올라가는 거군요. 예, 좀 네.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는 네. 정사, 그러니까 바른 역사라는 걸 어떻게 판별하세요? 어렵죠. 그러게요. 우리 역사 기록에 의해서 판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라는 것도 정과 뭐 정사라고 하면 그 반대쪽에는 야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그걸 나누는 기준이 또 명확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 시대에 뭐 왕조실록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만 그럼 정사로 다뤄야 되는가? 그렇게 따지면 삼국 유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왕실에서 작성한 건 아니니까 예. 그건 또 정사가 아닐까? 기준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런 고민들을 그렇게 진중하게 못 해봤다가 우즈베키스탄을 보고 하게 됐던 이유 일화들을 몇 개 말씀드리면요. 예. 우즈베키스탄은 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 중에 하나로 자연스럽게 예전 구소련 시절의 위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소련 시절의 위성 국가였던 우즈베키스탄이 네. 독립국가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수립하기 시작한 게 역사관을 설립하기 위한 역사 지필, 역사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국가가 주도해서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합니다. 예전에 소련의 위성국가였을 때는 위성국가로서 공산주의와 소련과 자신들의 관계를 뭐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관계에서 설정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주도한 게 러시아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반감 없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네. 그런데 딱 독립국가로 전환되자마자 구소련 시절에 자신들의 위성국가였던 그 시절을 뭐라고 규정하는 걸로 싹 바꿨냐면 예. 식민지 시절이었다. 이걸로 바꿔버려요. 그렇군요. 아니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를 돌아본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를 해서 우리는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제가 강점하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고 어쨌든 거기에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잖아요. 그러면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었던 그 위성국가 시절에는 예. 그럼 우리나라처럼 독립을 하자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소련과는 조금 다른 민족이야라고 하는 우리끼리 뭉쳐야 돼 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네, 거의 전혀 없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거 많이 다르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과정에서 그런 움직임이 크게 아주 뭐 조직적으로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우즈베키스탄이라고 불리우는 이 나라에는 정말 몇백 개에 가까운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부족이요. 그리고 우즈벡이라는 이 민족이라고 불리우는 이 민족이 뭐지 하고 살펴봤더니 우즈베키스탄 출신 분들에게는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걸 단일 민족으로 딱 이렇게 뭐랄까요 규정 짓기에는 이것도 사실 스스로들이 만들어간 개념들이 많아요. 이 부족들의 개념들이 더 강한 것이 지방이고 그리고 중앙에서도 저 친구는 몽골계에 가까워, 저 친구는 페르시아계에 가까워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고려인이야 아니면 중국계야 뭐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걸 이 우즈베키스탄은 투르크와 몽골과 구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예. 이쪽 지역의 혈통들이 섞인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우즈벡 민족이야라고 자꾸 각인시키고 주입시키고 해서 독립국가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요. 자꾸 우리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시절을 벗어나면서 네. 한민족이고 우리는 강제 점령을 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새롭게 우리의 역사를 정립을 해야 되고 우리 네. 한글이라든지 우리 문화를 제대로 예. 정립을 해야 된다는 운동이 당연히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감 없이 그 소련 시대를 받아들였다면 네. 국민들이 그러면 왜 독립을 한 이후에 독립국가로서의 역사를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는 필요성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대두가 됐을까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구소련 시절에 서기장을 위성국가의 서기장을 지내고 있었던 초대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러시아를 쳐다보면 안 되고 우리가 독자적인 국가를 건립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생각을 국민들에게 다 전파하기 위해서 역사관을 하나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예.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이 민족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우리는 별도로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독립국가였다라는 걸 주입하려면 그 이전의 역사에서 누군가를 끄집어내서 우리 민족의 영웅으로 또 올려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티무르라는 그 예전 몽골계의 정복 왕이자 또 큰 왕조를 티무르 왕국을 세웠던 사람을 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발굴하고 복원해서 이게 우리 우즈벡 민족의 가장 근원적인 조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홍보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즈벡 여기저기에 보면 그 티무르의 동상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누군가가 네. 하나의 목소리로 대동단결하기 위해서 역사라는 거를 그렇게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역사를 활용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도 학자들 사이에 이런 역사관에 대한 비판 같은 것들이 제기되곤 하나요? 그게 우리나라도 사실 사관이라고 해서 진보적인 곳에서 얘기하는 게 있고 또 보수적인 곳에서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목소리가 나오긴 하죠. 그렇죠. 예. 우즈벡도 그런 뭐 얘기는 있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전달되는 어떤 공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TV 매체에서는 방금 제가 쭉 설명드렸던 소련에서 분리하고 나온 뒤에 일반적으로 역사관을 재정립하기 시작한 그걸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누군가가 잡은 역사관이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 많이 그냥 편하게 수용될 수 있었던 상황이 또 하나 있는데 아마 완벽한 이중 내륙 국가는 우즈베키스탄하고 유럽의 리텐슈타인이라는 아주 조그만 국가 예, 있어요. 예. 이 두 나라 말고는 없을 거예요. 이중 내륙 국가. 그러니까 이게 뭘 다른 나라 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거쳐야 대양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내륙 국가라고 하면은 네. 한 단계 거쳐야 네. 이제 바다로 나갈 수 있는데 네. 여기는 다른 나라 거치고 또 거쳐야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똘똘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 두 나라밖에 없어요. 없어요. 와, 네. 그렇군요. 우즈베키스탄 국민들도 뭔가 공산품도 필요할 거고 해외 수출입도 해야 되고 본인들 자원 강국이니까 또 외국에 수출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철도길이나 또는 비행기도 마찬가지다. 남의 영공을 이용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될 네. 상황인데 무역을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바다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철도도 뭐 이용하려고 해도 다른 나라 영토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이 당연히 그런 길을 내줄 때 그냥 스스럼 없이 내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를 요구하거나 뭐가 국가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 그럼 이거 다리 끊는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인들은 우리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인식들이 더 공고해졌고 그런 근처에 지정학적인 정세가 또 우즈베키스탄 누군가가 웰메이드된 그런 약간의 역사관이 국민들에게도 잘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든 것 같더라고요. 독립 이후에 새롭게 정립된 역사관들이 사람들에게 어쨌든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 거네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독립 이전의 국정교과서와 독립 이후의 국정교과서는 180도 다른 겁니다. 전혀 달리 쓰여져 있다. 같은 지역의 역사인데도 네,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중 내륙국이라서 무역도 조금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은 더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 설명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쩌면 굉장히 신생 독립국가가 우리는 독립국가야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고 예전부터 그래왔어라는 것을 주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작업을 하고 있는 네. 뭐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축구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왜 그렇게 친숙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에? 실제 이쪽 지역의 역사 책들, 그 교과서라고 하진 않지만 그냥 역사와 관련된 집필된 책들을 보면요, 여기도 투르크 계열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본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뭐냐면 원래 우리가 어디서 왔냐면 저기 대한민국 바로 위에 있는 만주 쪽 조금 위에 있는 거기에서 있다가 일로 이사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돌궐족, 만주족 뭐 요런 계통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인가요? 예. 본인들이 돌궐이라고 이제 우리가 돌궐이라 부르는 게 원래 투르크잖아요. 네. 투르크가 이제 돌궐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서 일로 넘어온 일부 분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예전에 같이 살던 근처에 살던 사람들 이런 인식을 실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고려인 후예들이 제일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가 네. 우즈벡이거든요. 네. 근데 우즈벡이 한 1%는 안 되고 전체 인구 중에서 한 0.몇 % 되는데 네. 그래도 여기가 전체 국민 수가 3천만 명이 넘으니까 몇십만 명이 여기 살고 계신 거잖아요. 1%라고 하면 30만 명이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숫자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고려인들이 여기서 살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들 같은 조선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굉장히 고려인들에 대한 신망이 높아요. 이들 지역에서. 근데 이건 또 참 비운의 역사인 게 먼 지역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 잔뜩 살고 있는 곳에 소수가 와서 살다 보면 네. 당연히 척지고 살 수 있는 일은 많이 못 하겠죠. 오히려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일하고 제가 조금 덜 가져가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을 거로 짐작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과정에서 역시 한국인들은 어딜 가도 정말 근면하면 장난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 게 이 나라에서도 비즈니스로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 중에선 고려인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이 또 인정받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죠. 우리나라 고려인들이 이동을 많이 했다고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긴 시간 동안 이동을 한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제 강점기 때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그 인구 외에도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예전에 농업을 그쪽에 발달시키게끔 도와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나라에. 우즈벡은 아주 독특하게 유목 생활과 농업 생활을 같이 하는 민족들이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도 농사 짓는 것과 관련된 노하우를 또 고려인들이 많이 전수했다라는 것도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하면 우리가 흔히 선남선녀 많다 뭐 이런 예, 예쁘게 표현해서 예. 아니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뭐 김태희 같은 분들이 뭐 밭
작업하고 있다 뭐 이런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실명을 직접 거론하긴 좀 그래가지고 대신 얘기를 해주셔서 네. 뭐 왜 그렇게 유독 그런 이야기들이 좀 뭔가 환상 속의 나라 같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들이 있는 걸까요? 저도 이게 어디서 생긴 오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예 오해는 맞아요. 오해예요. 아 네. 그렇군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웃에 살고 있던 분들이라서 우리랑 외관이 비슷한 분도 계시고 약간 중동과 어떻게 보면 약간 피가 섞인 듯한 느낌의 분도 계시고 아주 전형적인 중동에 가까운 분들도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어마어마한 진짜 영화배우 같은 사람들이 다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인종적으로도 워낙 분포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듣는 분들은 러시아 쪽 분들하고 우리 동양계 분들이 좀 뭐랄까요? 혼혈이라고 합니까? 네. 뭐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한 10% 전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분들만 좀 뭐 무슨 모델 하시는 분들인가? 뭐 이런 분들이 조금 있는데 뭐 전 국민이 선남선녀고 이거는 정말 큰 오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로써 이제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그 오해가 이건 제 완전 추측입니다. 네. 그런 오해를 많이 만든 건 예전에 우즈베키스탄에 가장 활성화됐던 한국 관련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는 국제 결혼 중매였어요. 아 그게 어느 정도 시점부터 시작이 됐죠? 그게 뭐 90년대부터니까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의 국민 소득이 거의 20배, 30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여기 고려인 후예분들도 계시고 하니 우리 농촌 총각들 여기와 국제 결혼 시킨다 이런 거 하는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네. 뭔가 조금 뭐랄까요? 좀 환타지를 심어주고 싶으신 마음에 그런 걸 좀 슬로건처럼 이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 노골적인 말, 네. 그 말에 오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의 오해라고 봅니다. 근원이 네. 아마도 국제 결혼을 이제 성행하기 시작한 90년대부터 시작될 것일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주셨는데 네. 시점상으로 좀 그때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듣던 시점이 한 그렇군요. 그쯤이 되지 않았나. 네. 네. 특히 90년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거의 한국 열풍이 불었던 아, 해들이에요. 그래요?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택시를 타거나 우즈베키스탄 꼭 택시를 탈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말씀드리면 아무 차나 타면 됩니다. 그리고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워낙 대중교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아무 차나 타면 되는데 그걸 차를 타고 가면 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거든요. 유쾌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네. 그럼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한국에 대해서 별의별 걸 다 하시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큰 게 그걸 만든 회사가 하나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만든 회사. 예. 대우예요. 아, 대우가 진출해서 그런 이미지를 구축한 거예요? 예, 네. 중앙아시아 지역에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국가라는 타이틀을 우즈베키스탄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준 게 예전에 대우그룹이었어요. 아, 대우가 그럼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했고. 중앙아시아 최초로 공장을 세운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규모가 크진 않았다고 들었어요. 뭐 한 2, 30만 정도 돼 생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장을 만들었는데 네. 그 뒤부터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자동차 만드는 나라야. 그리고 우리 공업화됐어. 이런 것들을 아주 자부심 어리게 가져가게 됐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한 대우 자동차들이 당연히 인근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에 수출이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 국가의 자동차 수출해주는 그런 나라다. 이런 자부심도 갖게 만들어서 대우라는 그 기업을 통해서 한국 이미지가 되게 좋았고요. 지금도 우즈베키스탄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네. 지금은 단종된 옛날 우리 그 대우 자동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많이 돌아다녀요. 티코, 다마스.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런 이름들이에요. 차종들이 되게 많고 주로 경차가 많아요? 경차랑 약간 중소형 차들 이런 차들이 많고요. 지금도 그 차를 계속 쓰다 보니까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많이 수입해가죠. 그거 계속 고쳐서 써야 되고 하니까 네. 이런 것들이 우즈베키스탄을 우리가 되게 좋게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 맥락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고 싶다라든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 보니까 네. 아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결혼 중매업도 이쪽에서 뭔가 성황을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네. 있는데 이거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 대학 아닌 대학이 있어요.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한국 대학이 아닌 대학?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은 분교라고는 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분교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는 게 인하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인가 여주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에 있고, 예. 그다음에 부천대학교도 우즈베키스탄에 있어요. 오, 예. 네. 이 대학들은 왜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우즈벡 정부에서도 어느 나라 대학이 자국에 들어온다는 건 그 나라에서도 두 손 두 팔 벌리고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우즈벡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물자를 이제 조달함에 있어서 예. 대한항공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항공 노선들과의 그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하대학교. 그렇죠. 인하대학교의 그 모체가 이제 대한항공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진그룹. 그러다 보니까 한진그룹과도 관계가 막역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필요한 여러 공산품들을 한국으로부터 수송해 와야 되는데 네. 한진그룹에서 노선을 만들어주고 운영해준다.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필요한 물자를 제대로 수급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한진그룹이 가지고 있는 인하대 분교를 어떻게 보면 우즈베키스탄에 건립을 해서 한 우즈벡 교류 협력에 좀 더 산실을 만들어 보자. 그렇군요. 이런 차원인데 이게 우리나라 제가 대학법으로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학은 해외 분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게 분교는 아니고 네. 거기에서 약간 교육을 위탁해서 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밖에 이제 운영을 못 하는 게 있고요. 법인 같은 것들도 브랜치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뭐 그런 거죠, 들어오기도 일종의. 하잖아요. 예.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천대학교나 다른 대학들도 우즈벡 학생들이 사실 한국에 유학 오고 싶어하는 숫자가 굉장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가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르바이트라도 조금 어떻게든 할 수가 있게만 되면 이게 알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국에 살고 있는 아버지보다 연봉을 더 받으니까 아버지 제가 돈 좀 보냈어요 하면서 야 고맙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 선호도가 높아요. 그래서 한국 대학들이 뭐 매년 한 20개 대학 이상이 우즈벡에서 학생 유치 뭐 설명회하고 세미나하고 박람회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것도 관심도가 높죠. 그럼 우즈벡에서는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우라는 그룹 뭐 덕분에 그리고 요즘엔 또 한류가 인기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는 좀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중앙아시아 다른 나라들처럼 자원 강국이겠죠. 네. 네. 석유도 나오고 또 천연가스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짐작컨대 조만간 또 리튬도 나올 가능성이 무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2의 석유라고 말씀을 예. 하셨던 리튬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중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네. 자원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그거를 실어 나르거나 아니면 그걸 실어 날라서 받은 외화를 가지고 다른 물자를 사오거나 하는 게 쉽지는 않겠어요. 네. 제가 요즘 내륙 국가하고 자원 개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댓글에 그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륙 국가에서 자원 많으면 그걸 어떻게 바깥으로 가져오냐.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무슨 분들도 계신데 소용까지.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륙 국가의 자원 개발 사업들은 초창기에는 대부분 누가 많이 관여하냐면요. 강대국들이에요. 감히 인접 국가들이 우리 물건 나르는데 네가 막았어? 이렇게 하면서 그런 허들을 쉽게 넘을 수 있는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주로 내륙 국가의 자원 개발에 가장 먼저 나서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들은 허들을 넘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주변 국가들과의 협상력도 크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이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털을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게 터가 닦아지면 예를 들어서 미국 다국적 광물 개발회사, 캐나다 다국적 광물 개발회사가 개발해서 나르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슬쩍 차량 뒤에 한 3칸 빌려가지고 한국 기업도 같이 실어 날른다고 했었을 땐 그거 뭐라고 하진 않거든요. 네. 오히려 그래서 항상 우리 같은 경우는 다국적 기업이 먼저 들어가서 터 닦아놓고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죠. 네. 세관은 어떻게 통과하고 어디로 나르면 어떻게 보낸데 해서 그냥 루틴한 일이 되게끔 만든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륙 국가이니까 자원 수급의 경로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협상 잘 안 되고 사이 안 좋으면 뭐 당연히 막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우즈벡은 아니고 우즈벡은 주변 국가와 사이가 좋은데 몽골 가지고 비교를 같이 해봐드리면요. 몽골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자원 개발에 선봉에 서서 그 개발했던 회사들은 대표적으로 캐나다 회사였는데 네. 갑자기 요즘 같은 정세가 신냉전 시대로 뭐 바뀌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미국, 캐나다, 뭐 호주 이런 국가 진영과 몽골을 휘감고 있는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이런 국가의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회사들이 몽골 자원 개발 사업권에서 다 손을 뗐어요. 네. 가지고 나오기 점점 쉽지 않다라는 걸 인식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캐나다가 하고 있었던 자원 개발권을 러시아가 일부 가져가고 중국이 일부 가져가고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정세가 바뀌면 당연히 이건 분명한 리스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국의 경제 발전에 여러 지장 요인이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초창기부터 본인들이 추구했던 건 영세 중립국 아닌 중립국. 우리는 어떤 진영에도 편파적이지 않겠다. 우리는 어떤 강대국가도 별도로 너무 돈독한 친분을 구축하지 않겠다라는 노선을 계속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우즈벡이 가장 가지고 있는 정책적 기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비즈니스만 할 거니까 그냥 우리하고는 비즈니스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한 건데 예. 그런데 이게 뜻대로 안 돼 가고 있었어요. 중국색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서. 중국과 가깝기도 하고 중국이 그렇죠. 어쨌든 1대1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를 했을 테니까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쪽 지역의 천연가스라든가 석유가 중국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은 이거 우리가 자꾸 중국 쪽으로 쏠려가는 것 같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너무 중국 쪽으로 쏠려가는데 그렇다고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같은 진영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 이게 또 그럼 그 기타 국가들과의 관계도 또 걱정되니 그럼 이럴 때 제일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파트너하기 좋은 나라들이 어디겠습니까? 패권에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저희도 비즈니스하는 나라입니다라는 국가들이 제일 손 벌리기가 좋겠죠. 네. 그게 바로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해본 적도 있고 언어적으로 한국어가 능통한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에는 정말 많아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많은 대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갔고요. 한국 기업들이 거기 진출 진짜 많이 했고요. 현대건설부터 건설회사들, 그다음에 석유 관련한 회사들, 뭐 GS, 현대, 뭐 안 간 회사가 없다 할 정도고요. 그리고 거기 또 원래 고려인들 많이 살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는 뭔가 이제 중국하고 하지 말고 일부라도 한국하고 해보자. 우리 좀 무게 추를 좀 균형감을 가져보자. 이런 인식 차원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경제 교류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우즈베키스탄에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 이렇게 경제 교류를 더욱더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기 전에도 네.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이 대외 교역을 하는 국가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번째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나라랑 우리가 교류를 하려면 아까 계속해서 떠오르는 단어가 이중 내륙국이에요. 네. 이중 내륙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된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우리 물건들을 그쪽에 수출을 한다거나 할 때 다른 나라를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냥 우즈베키스탄이랑만 교류를 잘 한다고 그런 기조를 가져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도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만 방문한 게 아니라 3개 나라를 간 이유가 네. 어느 한 나라만 교류 협력을
공고히 한다고 해서 이쪽 지역에서 뭘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쪽 인근 국가까지도 전부 설린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놔야 우즈벡에서 캔 거 투르크메니스탄까지 거쳐서 이쪽으로 빼던 다른 쪽으로 빼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쪽 지역을 다 같이 두루두루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예.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는 그 가스관 건립 사업을 지금 투자를 우리가 해서 지분을 우리가 넣었거든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 생산된 것에 대해서 일부를 단순히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스로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때도 당연히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 이 그 자원 개발을 할 때 이 중앙아시아 지역들 중에서 또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 중에서 지금 중국을 약간 곁눈질로 쳐다보고 있는 국가들이 좀 많아요. 곁눈질로 쳐다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 본인들이 자원은 있는데 그걸 정제해서 생활에 사용하거나 일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할 능력은 없는 국가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사업 제안을 했냐면 네. 너희는 그런 시설물을 구축하고 정제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그걸 해줄게. 그리고 해주고 우린 그 대가로 거기에 있는 석유를 일부 캐서 정제해서 우리가 가져갈게. 그리고 정제한 거를 너희들한테 줄게. 그러니 너희 자원 개발권을 우리에게 줘. 그러면 정제 시설 우리가 알아서 우리 돈으로 다 구축하고 우리는 그 시설 투자한 걸 우리가 석유 캐서 정제해서 일부 우리 가져가고 너희들한테 줄게. 이런 사업들을 많이 제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접 국가들의 국민들의 의혹은 의혹입니다. 확인된 건 없어요. 네. 쟤네들이 정말 이번 달에 100리터 캤습니다 했는데 정말 100리터를 캔 게 맞는지 150리터 캐놓고 가져가 놓고 100리터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자꾸 정제해서 우리한테 주기로 한 그걸 결국 이게 얼마너치 드린 겁니다 계산하는 산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산식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아, 비용이 더 많이 드네요. 요즘은 인건비가 올라가네요 하면서 자꾸 단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조금 주고 대가 많이 치른 것처럼 카운트를 해버리니까 아, 이거는 뭔가 불편부당해 보인다라는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석유를 정제해서 생산해서 배송하는 설비 투자 이거를 또 같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또 다른 파트너는 또 한국일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는 뭐 석유 정제해가지고 해외 수출하는 거는 거의 세계 맞습니다. 최고 수준이니까. 예. 어쨌든 중국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주셨고요. 우리나라랑의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엄청 많이 와 있어요. 예. 그래서 특정 광역시에는 우즈베키스탄 분들이 주로 모여 사는 동네도 있을 정도예요. 예. 뭐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멀리서 다시 할머니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을 찾아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뭐 우리나라 사회는 그렇게 뭐 살기 뭐 녹록한가요? 여기도 좀 나름대로 팍팍한 삶이 있잖아요. 경쟁이 좀 치열한 그렇죠.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타지에서 같이 온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십시일반 같이 살아보자 네. 해서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너무 지역 소멸이 심해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유치했어요. 그냥 여기 빈집들도 많고요. 여기 농사지을 땅도 많으니 여기 다 몰려서 사십시오. 일로 오십시오라고 적극 유치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저희 PD수첩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대학교도 이제 학생들 모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많이 들어와서 특정 지역을 거점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근데 그쪽 지역에 원래 살고 있는 또 우리 한국인 분들은 그게 좀 이렇게 달갑지 않은 분들도 좀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요즘 또 새로운 사회 이슈 아닌 사회 이슈가 되고 있죠. 향후에 우리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될까?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부정적인 인식도 조금씩은 생겨나고 있다고 하시니까 네. 예,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보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사실 아직까지는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숫자는 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불법적으로 육로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관리할 수는 있어요. 관리할 수는 있는데 이걸 너무 우리나라 내부 사정에만 편향되게 출입국 관리 규정을 적용할 시에는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더 또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괜한 또 오해를 살까봐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가 간의 관계는 서로 상호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같이 한번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경제적으로 교류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데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에 있어서도 네. 우리가 조금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고요. 다음 주는 또 어디를 가게 될지 궁금해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